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요,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음악 공통학습 영역 서양음악사 관련된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번 기출 유형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초졸 검정고시에서는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까지 다루어졌고요. 그리고 중고졸 검정고시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두세 문제 나오더라. 공부할 건 조금 많은데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묻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시대 음악의 특징이 뭐냐,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대 유행했던 음악 장르가 무엇이냐,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음악이 유행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면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작곡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작곡가의 별명이 뭐니, 이런 거. 그리고 그 작곡가의 대표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서양음악사 여행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세시대의 음악을 볼게요. 선생님네 학교에서는 고대 음악부터 가르쳐요. 음악의 기원부터 해서 쭉쭉쭉쭉.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려면 사실 르네상스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선 중세를 이해를 해야 서양 음악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세부터 알려드릴게요. 흔히 중세시대는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다. 또 문화의 암흑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원 후는요?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애프터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가 왜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요?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 목격자가 있었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대. 우리의 왕으로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로마 황제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 입지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심하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끝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밀라노 칙령을 반포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걸 공인이라고 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2년에는 심지어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종교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국교래. 로마인들의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세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술 취하면 안 되고요. 또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중세를 문화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요,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첨탑은요, 중세 건축물들의 특징인데요. 중세인들이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염원이 담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천사들 있지요, 천사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예수님 뒤에 후광이 막 비춰.
후광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원래 아기들은 비율이 한 5등신, 4등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한 키가 태어난 신생아는 50cm거든요. 50cm야. 그 50cm 안에 머리랑 팔다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8등신이에요. 왜요? 신이니까.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중세시대 예술작품에도 볼 수 있듯이 이 중세시대는 엄청난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음악이 발달했을까요? 종교음악, 특히 단성 성악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영어로는 모노폰이라고 해요. 왜 단성음악이 발달했냐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로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되려면 오롯이 하나의 나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기악음악보다도 성악음악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로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민요 배웠잖아요. 우리 민요는 지역별로 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등등 쓰이는 음계가 있었잖아요. 이 그레고리오 성가도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주로 사용한 음계, 선법이 있었대요. 그걸 교회 선법이라고 합니다. 도리아, 리디아, 이오니아, 믹솔리디아 등등 지역명을 딴 선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악보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 성가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래요. 들은 풍월로 입에서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익혀서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귀도에 사는 다래초라는 사람이 귀도 다래초 이 사람이 계명창법을 고안합니다. 오늘날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성 요한 창가의 첫 가사를 따서 웃, 레, 미, 파, 솔, 라 헥사코드 유금 음계를 고안합니다. 이게 그 성 요한 창가의 악보예요. 오늘날의 악보랑은 좀 다르죠. 오늘날의 악보는 5선보야. 줄이 5줄이야. 근데 이 중세시대 악보는 줄이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4선보예요. 그리고 여기 음자리표가 보이세요? 얘는 F 음자리표인데 여기 쏙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얘가 파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음정은 뭐예요? 얘는 파, 미, 레, 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도, 레, 미, 파, 솔, 라. 볼 수 있겠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Utquean axis, legionare fibris, miragestorum, famulituorum, solve polluti, labileatum, sancte Ioannes. 요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기준음 여기 보이시죠? 얘가 파라면서요. 파미레 도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끝난 거예요. 자, 이거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영어예요? 네, 영어 아니죠? 얘는 라틴어예요. 그레고리오 성가는 라틴어로 되어 있구나. 이전에는 네오마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악보 없이 가사에다가 요렇게 이런 표기를 해서 대충 이 음보다 높고 낮음을 표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선보를 고안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악보를 읽어서 많은 곡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게 되더라. 이건 서양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고 이 악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클래식 곡들을 현재까지 연주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여기까지 중세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중세는 신중심의 문화였다.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다. 그래서 종교음악이 발달하는데 그게 그레고리오 성가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어땠어요? 단성, 여러 가지 성부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경건하게 부르던 노래였다. 단성 성악음악이 발달했다.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남자들이 불렀고 그리고 교회 선법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이 성가를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귀도 다래초라는 사람이 헥사코드, 유금음계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선보표도 생각하고 우트레미파솔라 이런 것도 고안했더라까지 중세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르네상스 볼게요. 중세의 기독교 중심, 신중심의 사회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신중심의 문화가 전환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투르크 민족,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야.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고 유럽과 이슬람 문화가 십자군 전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거의 200년간 전쟁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이슬람? 유럽? 이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유럽은 멘붕이 왔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왜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을 위해 싸운 건 한 번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걸로 변질이 되었다고 해요. 중동 여자들 얼마나 예뻐요. 중동에 가보니까 향신료도 많고 진짜 삐까번쩍한 게 많은 거야. 그렇게 자기들 욕심 때문에 변질된 거 생각 안 하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기존 기독교 중심의 문화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 운동, 문화예술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를 회복하자.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가 어땠죠? 다신교야.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읽어봤잖아요. 물의 요정,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또 그 신들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신인데 막 바람둥이야, 바람펴. 신인데 감정 주체 못하고 막 싸워. 그쵸?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조차도 인간적이야. 르네상스는 다른 말로 인문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 좀 볼게요. 이 그림은 성처녀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인데 성모 마리아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성모 마리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결혼이라니? 이걸 그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중세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불경스러운 거고 당장 마녀로 화형에 처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강조하더라. 또 다음 이건 유명한 그림이에요. 천지창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막 울끈불끈해요. 그쵸? 인간의 각양각색의 모습, 인체의 아름다운 묘사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여기까지 시대적 배경, 접수 완료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중심의 음악보다도 세속 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 세속 음악이란 교회에서 쓰인 음악을 제외하고 모든 음악을 다 세속 음악이라고 해요. 이전에 연인 간의 사랑 노래보다는 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거나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르네상스에 와서는 연인들 간의 사랑 노래도 하고요.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아주 다양한 세속 음악이 발달합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세속 음악들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중세시대 때는 성악 음악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기악 음악도 등장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세속 노래를 반주하기 위한 반주악기도 생기고 또 악기 패밀리가 있어요. 얘는 중세시대 리코더입니다. 오늘날에도 베이스 리코더, 테너 리코더, 알토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 등등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악기 패밀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주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걔네들도 르네상스 시대 때 비올족이라고 하는 비올 패밀리 그들이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시대 때는 모노포니, 단성 성악음악이 주를 이뤘다고 했어요. 나의 목소리가 오롯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듯이 음악도 점차 다성화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성부가 소, 알, 테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성부가 주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막 9성부 이상도 있었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폴리포니, 다성음악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장르로는 아카펠라가 있어요. 아카펠라는 사실 교회풍으로 라는 뜻이에요. 카펠라, 교회. 24세기까지만 해도 교회에선 성가 부를 때 피아노 반주나 오르간 반주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목소리로만 노래를 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아카펠라는 뭐다? 무반주, 다성, 성악음악이다. 교회풍으로 이때 당시 교회에서는 아직 반주를 안 넣었어요. 무반주, 다성, 성악곡이다. 이해되셨나요? 르네상스 시대 정리해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키워드 인간 중심의 문화다. 그러다 보니 세속음악이 발달했다. 세속음악을 반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들이 개발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악보다는 성악이 대세다. 중세시대에는 단성음악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부가 다성화, 여러 가지 성부로 나뉘는 다성음악이 발달하는데 대표적인 장르가 뭐다? 아카펠라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다음 볼게요. 16세기 유럽은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이전에 중세시대부터 성경이라는 건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성당의 사제들 아니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요.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을 400마리를 잡아야 했대. 그리고 또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해야 했대. 일반 서민들이 양 400마리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중국에서 종이가 들어오고 또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각자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해. 교황들이 성당을 지어야 한다면서 면죄부도 팔고 야, 네가 헌금 더 내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잘해가지고 너희 죄를 용서받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자기들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강했을까요? 왕권이 강했을까요? 맞아요. 교황권이 강했겠죠. 왜? 신중심의 문화라니까. 그럼 르네상스 시대 때는요? 왕권이 점차 올라와서 교황권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와, 그때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의 유수 이런 사건들 혹시 들어봤나요? 이게 막 교황권이 세냐, 왕권이 세냐 힘겨루기 했던 시절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문화가 막 발달하고 각 나라들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황권보다 이제 왕권이 월등하게 강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17세기의 절대왕정 시대예요. 이제 왕권이 강해졌으니 음악가들은 교회에서 찬송가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생계를 꾸릴까요? 아니면 왕과 귀족 밑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궁정에서 음악을 해야겠죠. 문화예술은 돈이 많은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음악을 해요. 무튼 이때부터 왕과 귀족을 위한 화려한 음악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교계 파티를 위해서 막 그런 음악, 춤곡, BGM, 부금 깔아야죠. 근데 하루 종일 부금 깔려면 이전에 성악음악으로 될까요? 노래방에서 여러분 한두 시간 노래 부르면 목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목 완전 힘들어요. 끝나요. 귀족들 음식 먹을 때, 춤출 때, 그때 계속 성악으로 노래 부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기악음악이 발달합니다. 악기 제작 기술도 발달하고요. 자, 그럼 바로크 시대에 바로크는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왜 일그러진 진주냐? 이건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바로크 시대, 바로크풍 하면 이런 가구들이 나와요. 와, 너무 공주공주스럽다. 그쵸? 굉장히 화려한 장식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프리드리히 1세의 담뱃갑이래요. 담배 담는 상자야. 근데 그 담뱃갑조차도 보석 블링블링 막 달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추구하던 당시 문화를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지나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는 진주인데 어떤 진주?
일그러진 진주다. 너무 투머치야. 그래서 이 17세기 문화를 일컬어서 바로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루이 14세의 기마상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화려해.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실제로 루이 14세는 초콜릿 볶은의 8등신 미담이었을까요? 다른 초상화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조각상에서 현실적으로 배불뚝이로 막 표현해봐요. 왕이 바로 잘라버리겠죠. 네, 이렇게 왕권이 강했구나. 화려한 귀족 문화를 꽃피웠구나. 그럼 음악도 엄청나게 화려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기악곡이 많이 발달하고요. 장단조 체계가 정립되고요. 그리고 귀족들을 위한 여흥을 위해서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극음악이 생겨납니다. 오늘날에는 놀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는 전기도 없어, TV, 핸드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들은 뭐하고 놀까요? 이때 사람들은 그래요. 뭐 악기 배우고 노래 배우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독서하고 시 쓰고 그러면서 여가 생활을 즐겼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로크 시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작곡가 누구? 바흐, 핸델, 비발디이다. 바흐의 별명은요, 음악의 아버지예요. 왜 음악의 아버지냐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통해서 평균율이라는 피아노 조율법을 만드시고요. 그 조율법을 바탕으로 장조와 단조를 정리하셨어요. 평균율이 뭐냐면 이전에는 피아노를 조율할 때 순정률이라는 걸 썼거든요. 순정률은 배음에서 계산해서 음정을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음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조바꿈을 할 때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 아버지께서 그냥 아예 반음간의 간격을 똑같이 100센트로 맞춰버렸어요. 그리고는 평균율 곡집에서 봐봐, 이렇게 평균율로 조율을 하니까 조바꿈이 잘 되지? 1집 장조 12개, 단조 12개, 2집 장조 12개, 단조 12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조성음악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흐시다. 음악의 아버지이시다. 그럼 핸델은 누구냐? 핸델은 원래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국으로 귀화해 버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영국의 왕이 후사가 없어서 독일에서 왕 될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그게 핸델이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네? 얼마나 사이가 껄끄럽겠어요. 자기는 독일에 있다가 독일 싫다고 영국으로 귀화했는데 옛날에 그분을 자기 왕으로 또 모시게 생겼어. 그래서 핸델이 수상음악이라는 것도 작곡해서 왕이 뱃놀이 할 때 수상, 물 위에서 BGM으로 음악을 멋지게 깔아서 왕의 환심도 사고 또 오페라 리날도, 오라토리오 메시아 등등 훌륭한 작품을 많이 작곡합니다. 오페라 리날도에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곡은 그리고 또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곡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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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죠? 이 명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페라는 뭐고 오라토리오는 뭐예요? 오페라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연극, 노래, 춤, 무대 미술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근데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주제의 스토리고요. 근데 연기도 없고 배역에 따른 의상도 없어요. 그냥 솔로와 합창음악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무튼 이 핸델, 이분은 남자인데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혹시 부생하신 모구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다 라는 말인데요. 아빠가 씨를 뿌렸어. 엄마는 나를 기르셨어. 라는 말이에요. 음악의 씨앗
평균율을 통해서 장단조 책의 조성음악을 정립한 사람은 누구?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걸 바탕으로 많은 훌륭한 작품을 쓴 분은 누구다? 핸델.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발디가 있습니다. 비발디, 이분은 성직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셨는데 특히 머리 색깔이 붉었나 봐. 그래서 붉은 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대표작이 있는데 바로 사계라는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협주곡이란 솔리스트 한 명의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했어요. 봄 1, 2, 3악장, 여름 1, 2, 3악장, 가을 1, 2, 3악장, 겨울 1, 2, 3악장. 총 몇 곡이야 그럼? 3, 4, 12, 총 12곡으로 되어 있어요. 맨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조사를 하면은요, 항상 1위가 이 비발디의 사계예요. 아마 이 12곡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분의 사계라는 곡이 또 음악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표제 음악의 효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표제 음악이 뭐냐면 제목이 있는 음악이라는 뜻인데 보통 기악곡은 장르명으로 세레나데 무슨 장조, 왈츠 1번, 2번, 3번,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몇 번 이렇게 되거든요. 이 표제 음악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가서야 좀 더 활성화되는데 이 비발디라는 분은 17세기 몇백여 년 앞서서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정형시, 소네트라는 게 있는데 12행, 12행을 가지는 그런 시 형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있고 사음보 가지고
종장은 맨 끝에 3, 5, 4, 3의 글자수 규칙을 가지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12행의 규칙을 가진 소네트라는 정형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 악보를 보니까 소네트가 실려 있는 거죠.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봄이 왔다. 작은 새들은 즐거운 듯이 노래하며 봄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그 시를 표현하는 듯한 음악을 막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1위니까 이 비발디 꼭 기억해 주세요.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했는데요. 깨어날 개, 몽은 꿈 몽자예요. 꿈에서 깨어나라 라는 거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중세시대의 기독교도 아니었고 절대왕정 시대의 왕도 아니야. 우리가 믿을 건 오로지 과학적 경험과 합리적인 이성뿐이야 라는 사상인 거예요. 혹시 이런 일화 들어봤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프랑스 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빵도 못 먹고 살아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해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죠 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민심을 못 읽으니까 시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부글부글 끓겠죠. 결국 왕권이 너무 강해지다 못해 시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어. 또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옛날에 그 무식했던 시민들이 아니야. 계몽사회가 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아라는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여기 보면 그림의 인과관계가 다 보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다 늙어버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았어. 그래서 그지꼴로 맨발로 나타난 아들, 그리고 그 둘을 애처롭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주변인들까지 이렇게 스토리, 인과관계가 분명한 그림이 있더라. 또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요. 소크라테스가 71세인데 되게 영웅처럼 식스팩 복근도 드러나고 마치 너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 하늘에 손가락질하고 주변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의 스토리를 아주 잘 묘사했어요. 이렇게 미술에도 인과관계, 스토리가 잘 드러나는 그림이 바로 이 고전주의 시대 미술의 특징이다. 그럼 음악도 어땠겠다? 음악도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되어 있겠다. 음악에도 기승전결 형식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을 다른 말로 절대주의 음악, absolute music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절대적이야? 네, 음악은 소리야. 소리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다른 음악, 외적인 가사보다도 음악 자체가 가진 형식미, 균형미를 더욱 추구하는 음악이 바로 절대주의 음악, 고전주의 음악이에요. 이 시기에 많이 쓰였던 작곡 형식은 뭐냐면 바로 소나타 형식이에요. 어떤 주제를 제시했어. 그거를 조금 발전시켜. 그리고 다시 재현시켜. 다시 보여줘. 여러분 재현 배우 알아요? 막 서프라이즈나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셨나? 이런 거 보면 그 상황을 재현하는 재현 배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 재현 배우들이 음악에서도 앞에 나온 부분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측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처음에 주제가 있어. 그런데 이 주제가 조금 바뀌네. 이제 앞에 나온 게 또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히트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요즘 밤양갱 좋아하잖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이 부분이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가 중독성이 있고 이 끝에서 이렇게 자꾸 맴도니까 히트를 치고 유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반복구를 둔다는 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될 만하다. 히트 칠 수 있다. 그런 거죠. 시민 문화가 꽃피던 고전주의 시대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세기에 시민 문화가 꽃피운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문화예술을 누구만 향유했죠? 교회나 궁정.
근데 이제 시민들도 악기 배워서 연주하고요. 살롱 문화라고 해서 동호회 같은 게 생겨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주하고 막 거실에 모여서 연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내 악곡, 교향곡, 협주곡 이런 것들이 발달하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전주의 3명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하, 모, 베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꼭 기억해 주세요. 하이든의 별명은 교향곡의 아버지예요. 교향곡을 100여 개 넘게 쓰시고 또 현악 사중주곡도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의 형식적 기틀을 잡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향곡이란 오케스트라 곡이죠. 몇 악장이에요? 4악장. 그리고 이것들을 다 소나타 형식으로 쓰셨어.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적용해서 만드신 분이 누구? 이 하이든이다. 대표곡으로는 놀람교향곡이 있는데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도, 도, 미, 미, 솔, 솔, 미, 파, 파, 레, 레, 시, 시, 솔. 도, 도, 미, 미, 솔, 솔, 미, 도, 도, 피, 피, 솔. 콩 하고서 팀파니가 쾅 세게 쳐서 관람객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래서 놀람교향곡이에요.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데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 이름답게 아주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젊은 나이 35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세레나데 쥐장조, 이거는 다른 말로 밤의 작은 소야곡,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리아가 있는데 여기 마술피리에 되게 유명한 밤의 여왕 아리아입니다. 또 다음에는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있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음악을 열심히 하셨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이거는 피아노의 신약성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피아니스트들의 거의 필수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개의 교향곡이 있는데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어요.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5번에 5번의 운명교향곡. 따따따딴, 따따따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하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또 9번은 환희의 송가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전주의 시대 정리해보자면 고전주의 18세기다. 이 시대에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만큼 합리적이고 평등한 시민문화를 지향하던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도 딱딱딱 떨어지는 형식미를 강조했다. absolute, 절대적으로 음악의 형식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형식 뭐다? 소나타 형식인데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작곡가는 모 베이다.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 특히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5번, 6번, 9번은 이런 특별한 별명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볼게요. 낭만주의는 영어로 로맨티시즘. 로맨틱해. 맞아요. 그 로맨틱. 낭만할 때 낭만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 볼게요. 노을 지는 석양,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림에 어떤 인과관계, 스토리가 드러나기보다는 그 분위기와 느낌만 개성 있게 담아내고 있죠. 이런 낭만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시기의 배경을 보자면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18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옷감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죠? 배틀을 갖다 놓고 여자들이 가내수공업 돌려가지고 열심히 옷감을 짜서 만들었겠죠. 소규모로 아주 조금씩밖에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대규모로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고요. 귀족들 중에서도 그들만큼 부자가 아닌 그냥 이름만 귀족인 사람들, 몰락 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계층이 분화됩니다. 계층이 분화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귀족, 서민들로 구분이 되었다면 이제 귀족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재벌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렇게 경제적인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계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급은 아니지만 경제적 계층은 있어요. 여러분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게 다 경제적인 계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면서 계층이 분화된다. 오늘날에 시민문화가 발달한다. 옛날에 귀족이나 교회에서 작곡가에게 위촉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작곡가에게 부탁해서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음악가들의 프리랜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돼서 그렇게 매여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곡만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좀 더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곡을 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전주의 시대에는 굉장히 형식과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고 했죠. 근데 낭만주의 시대에는 보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음악이라고 여겨졌다. 이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표제 음악이 발달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표제 음악의 효시 누구라고 했죠? 비발디의 사기라고 했죠. 이 표제 음악이란 제목이 표현된다 라는 건데 문학, 미술, 자연 등을 소재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제목이 천둥이야. 그럼 이 천둥치는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막 묘사가 되는 거죠. 이 시대 대부분이 표제 음악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곡가는 바로 프랑스의 생상스예요. 동물의 사육제 들어봤나요? 동물들의 페스티벌이라는 거야. 사자부터 시작해서 백조까지 동물들의 특징을 음악으로 묘사해서 모아놨어요. 사자는 빠밤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빰 딴따란딴딴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북이는 막 캉캉 느리게 추는 거북이.
또 백조는 그래서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하실 만한 곡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피겨 김연아 선수가 이 죽음의 무도를 가지고 쇼트 프로그램을 짰는데 진짜 제가 김연아 선수 입덕하게 된 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꼭 한번 보세요. 다음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성악곡의 특징, 성악곡 한번 볼게요. 예술가곡이 발달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예술가곡. 예술가곡이란 음악과 시, 피아노 반주가 긴밀하게 결합돼서 시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예술적 노래다라고 해요. 이 시기 독일에서는 진짜 훌륭한 시인과 철학자가 엄청 많았어요. 괴테, 실러, 하이네 등등. 그러다 보니까 좋은 쓸만한 가사가 넘쳐나는 거야.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피아노가 개발이 됩니다. 이 이전에는 하프시코드라고 해서 피아노를 치면은 이게 가야금처럼 뜯는 거였어요. 뜯어. 그러다 보니까 잔향, 음의 잔향이 짧았어요. 네 박자 치고 싶어. 근데 띵 하고 뜯어. 근데 그게 네 박자가 유지가 될까요? 띵 짧은 거예요. 또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와 포르테, 세고 여림, 샘여림 표현이 연주자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뜯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이나믹이 풍부하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 그런데 19세기에 드디어 피아노가 만들어지면서 샘여림 표현이 가능해진다. 여기 보면은 해머가 있어요. 이거 혹시 피아노를 뜯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피아노를 딱 누르면 이 해머, 작은 망치가 줄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는 세게 때리면은 해머가 세게 쾅 쳐주고 살살 치면은 해머가 살살 쳐주고 그러니까 세고 여림이 표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원래 만들었을 때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였어요. 피아노의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야. 이제 작곡가들이 보다 자기가 상상했던 걸 음악적으로 폭넓게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이 피아노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과 시, 피아노 반주를 잘 결합시켜서 보다 더 예술적인 가곡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예술 가곡이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슈베르트가 있는데 별명이 가곡의 왕이에요. 가곡이 600여 곡 작곡되었습니다. 진짜 명곡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탁기나 건조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송어 그것도 예술 가곡이거든요. In einem Milchwaldquelle, da schoss im Freil die launische Forelle, die über wie ein Pfeil. 또 마왕이라는 곡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 마왕은 이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슈베르트가 이 가곡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연가곡집이라는 걸 내요. 연가곡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겨울 나그네라는 주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앨범에 이 겨울 나그네에 어울리는 가곡들을 많이 수록을 합니다. 또 백조의 노래라는 주제 앨범이 있어. 그러면은 이 백조의 노래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가곡들을 여기에 수록을 하죠. 그거를 연가곡이라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집은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백조의 노래, 겨울 나그네가 있는데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페라의 전성기였다. 또 오페라의 전성기다라는 건 이때 유럽에 오페라 극장이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오페라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겠죠. 오페라의 전성기다. 그리고 악극이 탄생한다. 선생님, 오페라도 극음악이잖아요. 대본이 있는. 근데 악극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오페라는 음악, 대본, 춤, 미술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음악이 제일 중요해요. 막 아리아, 중창, 합창 이런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악극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스토리,
대본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대본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누가 주창한 거냐면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또 나중에 깊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서 드라마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OST가 중요하게 딱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도깨비, 막 공유가 김고은을 멋지게 도와주고 나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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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두 눈을 감으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막 복수하는 막장 드라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점 찍고 등장하면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고 또 옛날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막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꼭 그 OST가 깔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흐름에 맞게 음악이 도와주는 거, 그게 일종의 악극에서 말하는 라이트 모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낭만주의 기악곡의 특징, 비르투오소가 등장했다. 비르투오소가 뭐냐면 음악의 대가를 뜻하는데 지금의 아이돌 같은 클래식계의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실력도 진짜 끝내주는데 심지어 잘생겼어. 손가락도 길고 하얗고 너무 멋져. 그럼 사람들이 공연장에 막 몰려가고 다음날 아침 기사에 공연 전석이 매진됐다 하면서 더 많은 유명세를 타고 그러는 거죠.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하는 쇼팽이 있었고요. 또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리스트도 있었고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그리고 음악의 귀공자라는 별명을 가진 멘델스존 등등 이 당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클래식 스타들이 많았다. 아까 피아노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피아노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악기이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피아노를 위한 곡을 많이 썼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작곡가들이 있어요. 멋진 피아노 곡을 많이 썼다. 그리고 교향곡이 점차 대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낭만 이전 시대에는 오케스트라가 이관 편성이 많았어요. 클라리넷 둘, 플루트 둘, 트럼펫 둘, 트롬본 둘 이런 식으로 관악기들을 두 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관 편성이 일반적이 됩니다. 클라리넷 4대, 플루트 4대, 트럼펫 4대, 트롬본 4대 막 이런 식으로 관악기를 4개씩 2배로 늘린 거야. 그러면 볼륨이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웅장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음악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음악이 점차 커져서 심지어 말로는 나중에 천인교향곡을 씁니다. 연주자만 1000명이 넘어 막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자꾸 팽창되죠. 중세시대 뭐였어요? 단성 성악음악. 르네상스 시대는 다성음악. 바로크 시대는 기악음악이 이제 등장해. 협주곡, 솔로, 오케스트라 반주 뭐 이 정도였어.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 이관 편성, 오케스트라, 소나타 형식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대. 이제 막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어떻게 자꾸 편성이 커집니다. 낭만주의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근대적인 시민문화가 발달한다. 표제음악, 예술가하고 그리고 피아노 음악이 발달한다. 큰 줄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낭만주의 음악 정리되셔요? 자, 이제 19세기 후반을 살펴볼게요. 낭만 후기에 가면 국민학파가 등장합니다. 배경은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됩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들이 생겨났어. 이제 물건들을 많이 생산했어. 근데 이제 국내에는 팔 만큼 팔아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요즘은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시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점령해. 그리고 거기에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들 보면 반듯반듯해요. 왜? 이 나라는 스페인, 여기는 영국, 프랑스, 막 힘센 나라들이 땅 따먹기 해서 다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힘센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북유럽 같이 작은 나라들이나 이웃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차하면 우리도 먹힐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먹히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문화는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음악가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각 나라 고유의 전설, 민요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작곡하고요. 민요나 민속 춤곡의 리듬과 가락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작곡가는 체코의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 몰다우 많이 나와요. 선생님, 교향시가 뭐예요? 교향곡은 뭐예요? 오케스트라 곡이죠. 1, 2, 3, 4악장으로 된. 근데 교향시는 딱 단악장이에요.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주제로 해서 시를 만든 거예요. 오케스트라로 된 시. 나의 조국 중이라고 하면 단악장이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네, 이분은요. 나의 조국이라는 주제로 6개의 교향시를 연작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시벨리우스, 핀란드 분이에요. 핀란드도 북유럽의 작은 나라죠. 교향시 핀란디아, 핀란드의 마치 국가처럼 사랑받는 클래식이에요. 핀란디아. 그리고 노르웨이의 그리그, 페르긴트 모음곡이 유명하고요. 또 러시아의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모음곡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음곡이 뭐였죠? 네, 여러 곡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러시아 국민악파 중에 러시아 5인조가 있었습니다. 무소르그스키, 큐이, 보로딘, 림스키 코르사코프, 발라키레프.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유명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만한 거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라자대, 이것도 김연아 선수가 했는데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되게 유명한 레퍼토리입니다. 자, 국민악파 정리해 볼게요. 제국주의가 심화됐다. 그래서 각국의 위기의식이 심화됐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작곡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스메타나, 시벨리우스, 그리그, 무소르그스키, 이런 사람들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근대 음악을 볼게요. 19세기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고요.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까지 터집니다. 경제 대공황도 오고요. 긴장과 불안이 더욱 고조되겠죠. 예술가들은 이 심란한 시기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네, 고흐의 작품이에요. 밤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 고흐는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예요. 고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받은 인상을 자기만의 기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곳은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봤을 카페래요. 지금도 있대요. 만약 르네상스 시대였다면 이 거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사진을 찍은 듯이 그려야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고흐는 이 거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그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죠. 이런 인상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드뷔시와 라벨은 음악으로도 외부에 받은 인상을 표현해내게 됩니다. 오음음계, 오음음계를 사용해서 아주 모호한 분위기를 표현하죠. 오음음계는 뭐냐면, 오음은 뭐예요? 흰 건반과 흰 건반의 관계. 근데 미파와 시도는 가운데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흰 건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특별히 반음으로 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음은 이웃에 있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의 관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렇게 반음이 있다는 건 음이 가진 힘이 이미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 했으면 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시도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이건 조성음악이 가진 특징이고 으뜸음으로 시작했으면, 도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으뜸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이 모호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음음계라는 걸 사용해요. 곡을 쓸 때 이 반음은 쓰지 않아요. 이 반음 가진 건 쓰지 않고 도, 다음에 레, 온음, 미, 온음이에요.
근데 바로 파 쓰면 뭐예요?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파샵 씁니다. 파샵. 다음이 옆은 솔이야. 안 돼. 솔샵. 라. 안 돼. 라샵. 시. 도. 이게 바로 오는 음계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오는 음계를 써버리니까 어떤 분위기가 나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느낌이 되게 모호해지더라.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드뷔시와 라벨이 있다. 드뷔시 대표작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라벨은 물의 유희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다음 표현주의 볼게요. 표현주의는 인상주의랑 비슷한 듯이 조금 달라요. 인상주의는 외부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거야. 그 분위기를 표현을 했다면 표현주의는 자기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막 기쁘고 즐거운 감정보다는 주로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요. 여기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실제 사람의 형태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람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해골 같죠? 그런데 이 일그러진 화면, 강렬한 색채, 검은색이랑 빨간색, 이런 대비가 왠지 우리가 이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 이불킥하고 싶고, 와, 이런 느낌, 그런 절규하는 느낌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음악도 뭔가 예쁘게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이거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음악이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쇤베르크, 베르크, 베벨은 배시가 많아요. 이들은 12음 기법, 12음열을 사용해서 이걸 구현을 해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얘가 뭐예요? 12개 건반이죠.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해서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많이 쓰는 법도 없어요. 이걸 아주 균등하게 다 한 번씩 등장시킵니다. 완전 조성을 파괴해서 무조음악이라고 해요. 조성감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조성음악은 도로 시작해서 무조건 도로 끝나야 돼. 그리고 또 주로 시작하는, 그리고 주로 등장하는 3화음이 있어요. 뭐예요? 1도, 4도, 5도. 근데 이 무조음악은요, 뭐 1도, 4도, 5도 이렇게 더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을 다 한 번씩 등장시키고 순서를 가지고 한 번씩은 꼭 등장해요. 이게 뭐다? 12음열이다. 12음 기법이다.
다음 원시주의 볼게요. 여러분들 원시인 아시죠? 우가 우가.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과학이 진짜 많이 발달했어. 기술도 좋아지고 생활이 되게 편리해졌어. 근데 그 과학기술이 자본주의를 만들고 그 자본주의가 점차 고도화되다 보니 심지어 다른 나라를 빼앗고 전쟁하고 야,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 맞냐?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하는 겁니다. 그림 볼게요. 이건 폴 고갱이 그린 작품인데 이아 오라나 마리아. 네, 되게 원시적이죠. 마치 타히티 어느 섬의 부족인 것 같고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이아 오라나 마리아. 이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축복을. 에? 그럼 이게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시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음악도 이런 원시주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스트라빈스키예요. 스트라빈스키는 샤넬의 연인이었다고 해요. 샤넬이요? 네, 코코 샤넬. 여러분 좋아하는 그 명품 그 샤넬 맞아요. 그 샤넬의 연인이었는데 불륜이었어요. 왜냐면 스트라빈스키는 이미 유부남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음악사적으로는 굉장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이분의 작품은 굉장히 리듬 면에서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변박자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변박은 박자를 자주 바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4분의 4박자 쓰자 하면 중간에 우리가 보통 4분의 4박자 쓰자 하면 중간에 잘 안 바꾸고 끝까지 가요. 많이 바꾸더라도 한두 번 바꾸고 다시 원래 박자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한두 마디 단위로 박자를 계속 바꿔. 봄의 제전은 막 어떠냐면 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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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으빠 으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으빠 으빠 빠빠빠빠 이렇습니다. 난리 부르세요. 그리고 복박자, 복조성 뭐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복박자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부가 두 개야. 소프라노 있고 알토가 있어. 근데 이 소프라노에는 4분의 4박자 쓰는데 얘는 4분의 3박자 뭐 이렇게 써. 그리고 뭐 복조성은 뭐냐면 조성을 두 개씩 써버려서 이들이 또 어긋나게 연주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원시적인 느낌? 이런 걸로 파격성을 가졌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곡이 있어요. 불세,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 근대 음악 정리해 볼게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으로 인해서 되게 불안정한 시기에 예술가들은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가 있는데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 임은 어떤 뜻을 가져요? 주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임포트, 뭐 수입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하는 게 인상주의다. 대표적인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이 있었는데 오는 음계와 오은 음계를 사용해서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현주의는 익스프레셔니즘인데 이 익스는 여러분 엑시트, 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얘는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젬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베시들이 있었는데 12음 기법을 사용해서 무조음악 조성을 파괴해버린다. 그리고 원시주의는 원시시대의 예술 정신과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그
그것을 현대 예술에 접목하려는 예술사조고 쉽게 말하면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라는 거고 격렬하고 원색적인 음색과 이런 복잡한 리듬, 복조성, 복박자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한 작곡가 누구? 스트라빈스키가 있다. 그의 3대 발레곡이 있는데 불세,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될까요? 자, 이제야 현대에 왔어요. 현대음악은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을 뜻합니다. 현대음악의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물질 문명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풍요롭고 편안하게는 해줬어. 근데 크고 작은 전쟁이 막 나.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라는 건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포스트라는 게 반대한다 라는 말도 있고 또 포스트 그 너머 그 이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현대화 모더니즘에 반대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모더니즘 그 이후의 사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의 키워드를 선생님이 고르자면 다원화, 다원하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저 나라도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도 가치가 있어. 꼭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아름다움이야? 아니야. 화사처럼 개성 있게 생긴 것도 아름다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싸이가 나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싸이를 처음에 봤을 때 와, 제가 어떻게 가수를 하냐? 저 얼굴에 가수가 되겠다고 막 하면서 솔직히 욕했어요. 근데 싸이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 귀여워, 재밌어, 괜찮아, 음악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롱런하고 그쵸? 아, 또 성소수자 얘기도 해볼까요? 옛날에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되게 쉬쉬했어요.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자연의 순리고 이치야.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이런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LGBTQ 플러스? 아, 들어봤어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뭐 B는 바이,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플러스는 더 많은 성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별말이 다 있죠. 이렇게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 모든 거는 다 존중받아야 돼. 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사회. 여러분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반반일 것 같아요. 무튼 예술에서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있다.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다. 춤이 추한 것도 아름다운 거다. 춤이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에 되게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6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연성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연성 음악이란 무작위가 작위라는 사고를 담은 불확정성 작곡법이다. 네, 무작위가 뭐예요? 랜덤이에요. 랜덤이 작위, 만들작, 할위, 만드는 방법이란 뜻이야. 랜덤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예, 대표적인 작곡가는 존 케이지가 있어요. 존 케이지가 옛날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무향실이라는 데를 가봤대. 무향실이 뭐냐면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음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존 케이지가 갔대요. 그런데 무향실이라고 했는데 소리가 들려. 콩, 콩.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나가가지고 선생님 여기 무향실이라면서요. 소리가 들립니다. 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거기 무향실 맞고요. 그거 당신의 맥박 뛰는 소리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존 케이지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고요란 없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이 4분 33초라는 작품입니다. 이 4분 33초가 뭐냐면 연주하는 방법은 이래요. 피아니스트가 올라가가지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4분 33초를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존 케이지 작곡 발표회래 하고서 갔는데 막 피아니스트 연주는 안 하고 있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겠지. 와, 쟤 왜 연주 안 하고 있냐? 쟤 악보 까먹은 거 아니야? 쟤 너무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심지어 끝까지 연주를 안 해. 그럼 막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거 티켓값까지 냈는데 아까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는 소리도 막 녹음이 됐겠죠. 근데 나중에 존 케이지가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음악입니다 하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것도 음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맞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와 존 케이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난 4분 33초가 아니라 존 케이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거야 8분 45초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거 존 케이지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존 케이지의 그냥 아류일 뿐이죠. 아류 아니면 표절. 그리고 또 존 케이지는 주역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주역이 뭐냐면 사주팔자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년, 월, 일, 시간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친구들.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건 그 년월일시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뭐가 결정돼? 운명이 결정된대. 와, 존 케이지는 거기에 되게 많은 흥미를 느껴요.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 주역은요, 그 사주팔자에 음악적 요소를 대입을 해서 랜덤을 돌려요. 예,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리고 prepared 피아노가 있어요. prepared가 뭐냐면 준비되다 라는 뜻이죠. 피아노는 피아노예요. 준비된 피아노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준비시켜 놓냐면 피아노에 뭐 나사, 볼트 막 이런 거를 박아요. 현에다가. 그럼 원래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소리가 나냐면 똥띵땅 띵똥땅땅 막 하면서 마치 타악기가 연주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연주자가 이 프리페어드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위치에 나사나 뭐 볼트 같은 거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악보라도 소리가 랜덤으로 다르게 들리겠죠. 그게 바로 프리페어드 피아노입니다. 여러분들 표현주의에서 12음열 배웠죠. 12음열은 뭐예요? 도디레리미파피솔시라리시도 거기에 일정한 순서를 부여한 게 12음열이고 그걸로 무조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총열주의 음악은요. 음고, 도디레미파는 이 12개 음뿐만 아니라 리듬, 강세, 샘여림 등의 모든 음악 매개 변수에 이런 순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와 조작이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은 구분이 불가능하고 실현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곡가는 블레즈와 슈토카우젠이 있습니다. 여기 악보 볼게요. 듀레이트, 길이란 뜻이죠. 볼까요? 한 박자야, 반 박자야, 반의 반 박자야. 그리고 한 박자 반이야. 그래,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겠어. 근데 막 이렇게 32분음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어려워. 그쵸? 그리고 여기 샘여림 있습니다. 피아노, 피아니시모, 피아니시시모, 피아니시시시모. 포르테, 포르티시모, 포르티시시모, 포르티시시시모. 그래가지고 이것도 12가지로 순서를 부여를 한 건데 여러분 피아니시시모랑 피아니시시시모랑 들을 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치는 사람은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죠. 이런 단점이 있더라. 자, 그리고 다음에 구체음악을 보겠습니다. 이 구체음악은요, 다른 말로 무지크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자연의 소리를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한 후 이를 변형하고 가공하고 재생하는 음악이 구체음악입니다. 이 구체음악의 창안자는 피에르 셰퍼라는 분인데 프랑스의 방송국 엔지니어세요. 근데 이분이 일상 소음을 막 녹음을 해. 잘 편집을 하고 또 얘를 거꾸로도 하고 좀 늘리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음악적으로 들리게 만든다. 그게 바로 구체음악이다 라고 해요. 또 이 피에르 셰퍼의 이 구체음악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까 말한 존 케이지 선생님 있죠? 이 존 케이지가 윌리엄스 믹스라는 곡을 또 쓰는데 구체음악이랑 전자음악을 믹스합니다.
이거는 그 윌리엄스 믹스의 악보예요. 선생님, 이게 악보예요? 무슨 막 찢어진 철창살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픽 악보라고 하는데 이 구체 음악, 자연의 소리가 5선보의 표기가 될까요? 되게 어렵지. 이런 시각적인 그림을 제공을 함으로써 감상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그래픽 악보를 같이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픽 악보다. 자, 다음 전자음악 볼게요. 전기의 발달과 총열음악의 연주에 대한 한계성으로 등장했다. 총열음악의 한계성이 아까 뭐였죠? 듣는 사람 구분 못해, 연주하는 사람 표현하기 어려워. 그쵸? 이게 전자음악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자음악이니까 사람처럼 실수가 덜할 거 아니에요. 그쵸? 쾰른 스튜디오, 독일입니다. 이 쾰른 스튜디오에서 전자적인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작곡가는 슈토크하우젠, 바레즈, 리게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따가는 소년의 노래를 거기 본문에다가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에 미니멀 음악 볼게요. 자, 음악의 역사 어떻게 됐어요? 중세시대 때 단성 성악음악, 르네상스 시대 때 다성,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 기악음악 막 들어와, 고전주의 시대 때 음악의 형식이 생겨, 그리고 이관편성이야. 그리고 또 낭만주의 시대 때 사관편성으로 늘어나. 근데 현대 오면서 불협화음 막 써버려. 12음열 써버려. 계속 음악이 어떻게 돼요? 팽창만 되는 거야. 와, 이렇게 계속 팽창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음악이 너무 난해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미니멀 음악이 추구하는 거는 장식적인 내용이 배제된 단순성을 선호한다. 선생님은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코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지만 되게 심플하게, 집도 되게 미니멀하게 꾸미고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미니멀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상 변이 기법,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한대요. 지금은 우리가 mp3를 듣지만 옛날에는 녹음기, 여러분들 테이프 혹시 봤나 모르겠어. 이 테이프가 있어요. 이 녹음기 테이프의 재생 헤드를 반복적으로 계속 통과합니다. 그러면 같은 음악이 반복이 되는데요. 두 개의 녹음기를 돌려. 이 두 개의 녹음기의 속도를 다르게 그리고 동시에 재생해서 루프들의 시간적 차이로 밀리는 효과가 납니다. 예,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 리듬이 뭐냐면 따따따 따따따 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따 이런 리듬이거든요. 이 리듬이 한 사람은 계속 반복을 해.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서 계속 또 반복을 해. 똑같은 리듬이에요.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리듬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 밀리는 효과에 의해서 되게 재밌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음악으로 이따가 클래핑 뮤직을 선생님이 들려드릴게요. 라이의 클래핑 뮤직이 있다. 박수 치는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미니멀 음악, 최대한 단순성을 선호하는데 밀리는 효과를 낸 것이 이 라이히의 클래핑 뮤직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음색 작곡이다. 음향 음악이랑 같은 말인데요. 총렬주의 비판해요. 총렬주의는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다 까요.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이나 리듬보다도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색 작곡에서는 미분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분음이 뭐냐면 우리 온음과 반음 있잖아요. 온음을 반으로 쪼갠 게 반음이라면 이 미분음은 그 반음을 또 쪼갭니다. 그 반음을 4분의 1음, 8분의 1음까지 막 쪼개요. 그게 미분음입니다. 그리고 글리산도는 뭐 트롬본 같은 거에서 또 많이 쓰이는데 우잉 우잉 이런 거 이게 글리산도예요. 그리고 톤 클러스터. 클러스트는 뭉치다 라는 뜻인데 음을 뭉쳐서 소리를 낸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팔 전체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이게 톤 클러스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도미솔 파라도 이런 귀여운 화음이 아니에요. 진짜 포도송이 같이 이게 5선보야? 5선 보면은 여기에 다닥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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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톤 클러스터입니다. 이 톤 클러스터를 통해서 음색 작곡을 합니다.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죠.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펜데레츠키와 리게티가 있어요. 이 펜데레츠키는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작곡을 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공격 직전에 뭐 사이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무섭게 표현을 잘 하셨어요. 바이올린도 그냥 일반적으로 예쁘게 바이올린 켜는 게 아니라 막 악기를 때리고 활을 거꾸로 들고 나무 활대로 악기 연주하고 또 여기 삑삑거리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 삑삑거리는 곳에서 소리를 내라고 하고 그래서 악보를 처음에 딱 받아들었을 때 연주자들이 이게 무슨 악보냐 이게 무슨 음악이냐 하면서 연주를 거부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어찌저찌 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아있죠.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가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은 atmosphere야. atmosphere 뭐예요? 대기, 공기란 뜻이야. 공기를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음악 쭉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난해하지만 참신하고 독특한 그런 신선한 작곡들이 많다. 앞으로의 클래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I가 막 작곡을 해준다고 하는데 또 현대음악이 여러모로 발전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진짜 길죠. 원래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한 시대를 한 3차시, 4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학파, 근대, 현대 하면은 선생님이 음악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중학교 3년에 거의 한 30시간 될 거예요. 이 30시간 배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힘들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한꺼번에 몰아서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시기에는 이랬구나. 그래서 음악이 이랬구나. 조금 간학문적인 그런 태도,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